따르릉 따르릉. 새벽 5시 30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한 할머니가 담요를 덮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자면 남편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할머니가 깼습니다. 사장님, 저 박경비입니다. 오늘 건물 수도 점검 있으시다고 말씀드리려고요.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박씨. 고마워요.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챙겨주는 박경비가 고마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논밭뿐이었고 사람들은 이곳이 발전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평상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꿈을 꿨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건물 하나 지으면 어떨까? 당신 미쳤어? 우리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지어? 가게 운영하기도 빠듯한데. 그래도 꿈은 꿔야지. 꿈도 안 꾸면 뭐하며 살아?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됐습니다. 가게를 30년 동안 운영하며 모은 돈. 한 푼 한 푼 아껴서 빚도 내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건물이 완성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준공식을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모습을 봤을 텐데.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층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침 7시 로비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는 로비 한쪽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작은 딸은 캐나다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늦었어. 빨리 가자.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아이들도 저랬었는데 회사원들은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야근 각이네.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시가 되자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갈 곳도 없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도 매일 가기엔 지루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로비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배달 가방을 맨 남자는 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이 띠발. 주소가 왜 이래? 호수가 어디 있어 호수가? 남자는 핸드폰을 보며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는구나. 저기요. 누구 없어요? 여기 몇 호인지 좀 알려주세요. 남자가 로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경비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손님, 여기는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어느 집 찾으시는 거예요? 아, 배달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네요. 호수도 제대로 안 적혀 있고. 진짜 미치겠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배달기사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로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소파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배달기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진짜. 오늘 배달 개 많은데. 빨리 좀 해주세요, 아저씨. 박경비는 당황하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배달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몇 호 찾는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나도 이 건물 사는 사람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배달기사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운동화, 색바랜 남색 점퍼. 할머니는 영락없이 이 건물 청소 아주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아줌마는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아줌마가 알 것 같지 않은데요. 경비 아저씨가 찾아주신대요. 배달기사의 말투는 무뚝뚝하고 차가웠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경비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배달기사를 지나쳐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달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저 할머니가? 박경비는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응대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달기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박 씨. 젊은 친구 7층 702로 찾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배달기사는 말을 더듬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배달 열심히 하세요. 할머니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경비가 배달기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우리 사장님은 이 건물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강남에 건물이 4개 더 있으세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요. 배달기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배달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배달기사 민수는 그날 이후로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밤마다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 눈빛 속에 담긴 실망과 서운함. 에이, 그냥 몰랐던 거잖아? 뭐 어때? 민수는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도 자꾸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같은 건물로 배달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 또 이 건물이네? 민수는 조심스럽게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또 있을까봐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딩동. 그리고 그 앞에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아직 배달 일 하시는구나.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요? 아, 그때 일?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달 일이 힘들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남편이랑 작은 가게를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손님들이 무시할 때도 많았어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그 마음 알아요.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혹시 제가 사과의 의미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정말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호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배달하면서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요. 그게 나한테 하는 사과예요. 그날 이후 민수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달하면서 만나는 노인 고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집 앞까지 들어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계단이 있는 집은 직접 올라가서 전해드렸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요즘 이런 친절한 배달기사 처음 봐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또다시 그 건물로 배달을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배달기사 친구네. 요즘 잘 지내요. 할머니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호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박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건물 관리 회의 있으시죠? 3시에 시작이에요.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박씨, 고마워요. 할머니가 가려고 하는데 민수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건물 관리하시면서 배달기사들 쉴 공간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정말 힘들거든요. 건물 밖에서 기다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1층 창고 공간이 비어 있는데 거기를 쉼터로 만들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가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민수 씨 덕분이죠. 2달 뒤 그 건물 1층에 작은 쉼터가 생겼습니다. 에어컨과 히터가 있는 작은 공간, 의자와 테이블도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음료수와 라면, 커피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 충전기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배달기사 쉼터. 문 앞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배달기사분들께 잠시 쉬어가세요. 민수는 그 팻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쉼터를 이용하는 배달기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시 쉬다가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나보고 잘했다고 했겠지. 우리도 가난하게 살 때 남들한테 무시 많이 당했잖아. 그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그 건물에 배달 갈 때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쉼터에서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달기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친절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드시면 저렇게 되실 거잖아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배달기사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배달 일은 계속할 거예요. 아니요. 사실 공부해서 다른 일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을 모아야 해서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야간 대학교에 다니면서요. 그래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성공하면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수는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드디어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께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따뜻한 목도리예요. 겨울에 로비에서 추우실까 봐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색으로 골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나한테는 손주 같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저야말로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간다.